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넘게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비롯해서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4월 말과 5월 초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또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10명 늘어난 1,72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9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나머지 1명은 지역사회 발생인데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완치 후에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전일 대비 82명이 늘어서 모두 8,717명으로 집계됐고 이제 완치율은 81.3%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42명이고 전체 사망자의 평균 치명률은 2.26%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는 2.6%, 70대는 10.17%, 80세 이상은 23.71% 등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급격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최장 입원했었던 대구의 31번 확진자가 이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다면서요? 네,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였던 국내 31번 확진자가 입원한 지 67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은 60대 여성인 31번 확진자가 지난 22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차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으로 나와 지난 24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환자들이 완치까지 평균 24.8일 정도가 걸리는 것에 비하면 68일 만에 퇴원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신천지교회 신도인 이 환자는 확진 판정 전에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호텔 예식장도 찾은 것으로 확인돼서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 확진자 중 격리 해제된 이후에 재양성된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집계를 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재양성자는 무려 263명에 달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격리 해제 후 재양성된 사유나 재양성이 전염력이 있는지 또 좀 더 엄격한 자가격리나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오전 10시까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388명이 퇴원해서 서울 전체 확진자 10명 중 6명가량은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39명은 아직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서울의 사망자는 2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를 확진 날짜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확진자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연속 11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도 어제 공식 집계 발표 이후에 재확진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관내 36살 여성이 어제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8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23일에 퇴원했는데 그제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재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관내 동선은 없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완치 판정 이후에 다시 재양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에 첫 일요일이었거든요. 종교시설들도 다시 현장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어제 서울 시내 대형 교회와 사찰, 성당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확실히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신도 간 거리 확보를 위해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발열 체크를 하는 건 물론이고 성도 등록증을 보인 후에 입장을 허용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나흘 앞둔 주말이었던 어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도 오전에만 500여 명의 신도들이 찾았습니다. 조계사 측은 대웅전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직접 신도들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대형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채 라디오를 통해 예배를 드려온 서울 서초구 온누리교회는 어제도 승차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다만 어제부터는 사전 예약을 한 교인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여부를 체크한 뒤에 현장 예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4주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해서 마찰을 빚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어제는 대체로 방역수칙을 지킨 채 현장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20일 조건부 석방됐던 전광훈 목사는 어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에 설치가 됐었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오늘부터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네요. 네, 서울의 코로나19 검사 수요 감소와 또 프로야구 개막 일정에 따라서 서울 송파구 잠실주 경기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와 해외 입국자 전용으로 운영됐던 워크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가 오늘부터 운영 중단됩니다. 또 기존에 서울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됐던 은평구 은평병원 선별 진료소도 운영을 중단하고 병원 내 선별 진료소가 운영되게 됩니다. 나머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두 곳인 강서구 이대 서울병원 또 서초구 소방학교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선별진료소의 탄력적 운영 결정은 의료진 등 인력과 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와 함께 서울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이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서유선 기자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종교 행사도 재개가 되고 또 자격증 시험도 치러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와 사찰, 성당에 오랜만에 종교 활동을 하러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종교 시설들은 신도 간 거리 확보를 위해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이 발열 체크를 하는 등의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달여 만에 토익 시험도 치러졌는데요. 네. 응시자들은 띄엄띄엄 배치된 책상에 앉아서 마스크에 장갑을 끼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 장갑을 끼고 시험을 보느라 이 손에 땀이 차서 힘들었다는 응시자들 많았고요. 이 2달 만에 치르게 된 시험에 이 취업 준비생들은 구직에 필요한 영어 성적표를 받을 수 있어서 한시름 났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장갑 때문에 수고스럽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보게 된 시험이 아주 소중한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씨도 좋았고 또 나들이 명소 찾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외 활동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산이나 공원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모처럼 시민들이 외출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이 답답함을 풀 수 있었던 주말이었을 텐데요. 제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주말에 잠시 나가봤더니 상당수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가 문제였는데요. 이 정상에서는 2m 이상 떨어져 있기, 탐방로에서는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이 쉼터 등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기 등의 관련 안내가 있었지만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 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등산로에서도 거리 두기를 잘 지키기가 힘든데 클럽 같은 유흥업소까지도 사람들로 붐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술을 마시거나 뭘 먹을 때에는 마스크를 빼게 되고 또 이제 거리 두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업소 밖에서 이 차례를 기다릴 때는 마스크를 끼다가도 이 업소 내부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또 대구에 사는 10대가 부산의 클럽
등지를 돌아다닌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방역 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런 클럽에서도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네, 이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과 같은 밀폐된 환경에서 한두 명의 확진자가 대량의 접촉자를 발생시키고 이 자칫 슈퍼 전파 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럽을 많이 찾는 게 젊은 연령층인데 네. 이들의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확진될 경우에는 전파의 위험력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현재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20대인데요. 예. 2,940명 정도 됩니다. 이 전체 확진자의 27%,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 당국은 20대 젊은 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종사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무엇보다 20대 젊은 층의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20대의 경우는 완치 이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격리 해제된 뒤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263건입니다. 네.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50대, 30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당국은 재양성이 나오는 이유와 추가 전염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험도를 판단해서 격리 해제된 사람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어린이날까지 지금 엿새 6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더 되는데요. 네, 해외여행을 이제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황금 연휴를 이용해서 국내 여행이라도 가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황금 연휴 기간 중에 18만 명가량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제주 공항에만 연휴 기간인 엿새간 2,500편이 넘는 항공기가 뜨고 내릴 예정입니다. 또 기차 타고 지방으로 여행 가겠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연휴 전날인 모레 저녁 경부, 호남, 전라 하행선 KTX 열차 대부분이 이미 매진된 상태입니다. 예. 제주와 강원도 등 이 숙박업소 예약률은 인기 있는 곳의 경우에는 한 90%까지 치솟은 상태고요. 이 방역 당국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자차로 가족 단위 최소 규모로 이동을 하고 단체 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내가 방심한다면 자칫 또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또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됩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 당국의 대응, 당국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지금은 방역 체계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진단법이라든지 이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시설들도 갖추면서 이 방역도 하고 진료 체계도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에 대한 높은 의식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방역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정된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혹시 모를 집단 감염에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1시간 안에 코로나19 환자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진단검사법이 도입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제 브리핑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1시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수술이나 응급 분만을 위해 응급실에서 시급하게 처치를 해야 할 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당국은 응급 처치용 PCR 검사법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승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진단법은 어떤 비상 상황에 네, 국한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이번에는 마스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씩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3장씩 살 수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에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뒤에 이달 들어서는 마스크 대란이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약국에 가보면 지난달에는 줄을 서야만 이제 살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비교적 마스크를 구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전국 약국 중 86%는 당일 공급받은 공적 마스크를 모두 판매하지 못해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국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오늘부터 한 사람당 3장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3장까지 구매는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되고요.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 초기에 우리가 그 소위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렀던 그 시기에 길게 줄 서고 했던 때 상황과 비교하면 여유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또 대리 구매 방식도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만약 자녀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월요일이고 부모가 금요일이라면 이 해당 요일에 각각 약국을 방문해야지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습니다. 2번 방문해야 했던 건데요. 오늘부터는 둘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서 2명 몫의 마스크를 한 번에 살 수 있습니다. 네. 석가탄신일이나 어린이날 같은 이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편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문제가 좀 진척이 있었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 원을 올해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조달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본 건데요. 네. 2차 추경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온 건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면서 이 모레 본회의에서 2차 추경을 처리해서 5월에는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다만 미래통합당은 이 상임위 심사를 모두 마친 뒤에 예결위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막판 난항도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일하던 직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휴직하게 된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부터 이 무급휴직자에 대해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정부가 고용 충격에 대응하겠다면서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그중에 무급휴직 신속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이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여행, 숙박, 관광, 운송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이 되고요. 네. 1인당 월 50만 원씩 석 달간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한 3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해외 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늘은 상황인가요? 네, 통계 사이트 월트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확진자 지금까지 299만 명입니다. 미국이 98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순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20만 6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미국이 5만 5천 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사망자 비중이 엄청나군요. 4분의 1이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데도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살균제 입체 투입 발언을 해서 미국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살균제가 1분 안에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하는데 몸 안에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가정용 살균제와 표백제 오남용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코 세척제 용액을 사용하거나 표백제로 입을 헹구는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요. 뉴욕에선 독극물 사고 신고 접수가 30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하던 이 코로나19 브리핑도 생략했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그 국가적 비상 사태에는 또 평소보다 더욱더 국민들이 대통령, 이 나라의 수장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는 싱가포르로 가봅니다. 신규 확진자가 좀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싱가포르 누적 확진자는 어제 931명 추가돼서 13,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가고 그제 25일에는 600명대로 이틀 연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규 확진자가 900명대로 늘어나면서 아직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 싱가포르에는 현재 약 3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이 기숙사를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가 주목하던 이 방역 모범국이었는데 이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옆 나라 일본에서는 실제 코로나19 감염자가 현재 드러난 것보다 10배 이상 많을 거다. 이런 분석이 또다시 나왔군요. 네, 앞서 일본에서 현재 발표된 수의 12배에 달하는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네. 또 비슷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후생 노동성 코로나19 대책반에 참여하고 있는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 교수는 현재 확인되는 감염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다. 실제는 10배 이상. 이라는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경향이 보이는 것에 대해 실제 감염자 수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상한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 실제 감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검사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국내 이슈에서부터 해외 상황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TBS 이민정 기자와 함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들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사 수요도 적어져서 잠실경기장과 은평병원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상당히 지금 1일 신규 확진자는 10명 안팎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4월 달,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동안 뭐 선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휴들이 있었고 또 5월 달에도 앞으로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아마 또 접촉이나 확산이 될 우려가 항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그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면에서는 완화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경각심은 좀 강화를 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겠네요. 어제 기준으로 새롭게 확진된 10명 가운데 9명이 해외 유입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대구에서 2살짜리 아기가 확진이 됐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는 스스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누군가와의 접촉으로 확진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 감염 경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 역학조사 중인데요. 뭐 대체로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확인된 영유아나 혹은 아동의 감염은 대부분 다 가족 간 전파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였기 때문에 이 아기도 가족 중에 구성원 중에 한 명과 접촉을 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기가 감염되었다라는 사실보다는 대구 경북 지역에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기존의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감염이 여전히 있고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뭐 가족 간 전파나 혹은 밀접 접촉을 통한 전파를 통해서 언제든지 돌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기의 명지병원에서는 간호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호복을 벗을 때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또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명지병원은 철저하게 코로나 확진 환자의 동선과 그 관리하는 의료진들의 동선과 기존의 다른 일반 진료의 동선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2명의 간호사가 확진이 됐는데 증상이 없는 상태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 환자를 보는 의료진은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감염원이 도대체 어딜까? 아무래도 우리가 환자를 보다가 이런 레벨 D 보호 장구를 입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케어가 끝난 후에 나와서 벗을 때가 가장 노출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호 장구 겉에는 그런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벗을 때도 안전하게 벗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상황에서의 약간의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현재 그래서 어제 그런 확진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나머지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시행이 되었고 예. 우선은 전원 음성으로 2명 제외하고서는 확인이 된 만큼 앞으로 더 이 밀접 접촉 자가 격리를 준수하면서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꼭 그래야겠네요. 그런데 확진자가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규칙과 철저한 훈련이 돼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호복을 벗다 감염이 됐다. 앞서서 부산에서도 또 이런 형태의 의료진 감염이 있긴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부산 의료원에서도 이제 비슷한 경로로 유추되는 의료진 감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고양 명지병원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방역 당국도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숙달된 의료진이라고 하지만은 뭐 실수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실수의 가능성을 유발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예. 그 100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의료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평소에 안 하던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좀 엄혹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오히려 응원을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코로나19와의 그 싸움에 있어서 최전선에 서 있는 또 이런 의료진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이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부산 지역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부산 지역의 클럽에 다녀갔던 19세 남성이 확진된 사례가 보도가 됐거든요. 이 클럽에는 그날 480여 명의 인원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정말 완화된 거리 두기에 빈틈이 아닐까 또다시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여기서 되새겨지는 그렇죠. 사항입니다. 네. 초기에서도 항상 폐쇄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 했었고요. 더더욱이 사회적 활동이 높은 연령대인 20, 30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우리가 조금은 생활을 아직까지는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클럽이라는 특성이 매우 밀폐된 공간이고요. 특히 예. 거기서 교류를 하면서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방심하면 또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 클럽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 접촉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나 슈퍼 전파의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만큼 우리가 아직은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예, 앞서 이민정 기자와의 이야기에서도 잠시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마스크를 80% 이상 착용을 했다, 뭐 이렇게 클럽 측에서는 밝혔다고 하는데 실상은 대부분 앞에 줄 서서 대기를 하는 동안에는 밝혔으나 아무래도 예. 그 공간 내부에 들어가서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먹게도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마스크를 쓰다가 또
뭔가 음료를 먹을 때는 당연히 벗게 되고요. 네. 아니면은 그 좁은 곳에서 대화를 하게 될 때는 더 밀접 접촉으로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뭐 춤을 추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밀접 접촉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라는 것이 그 공간에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은 벗어뒀을 가능성 배제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더 우려가 되는데요. 좀 큰 어떤 그 전파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구는 논현동 소재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29일까지 이 호텔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는 이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직원용 엘리베이터와 휴게실 등에서 접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이쪽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 클럽과 함께 또 우려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지금 접촉자 146명 중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97명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네. 또 다행히 호텔이 굉장히 붐비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양성으로 판명된 직원이 그 투숙객들을 이렇게 직접 많이 상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로 호텔 직원들을 많이 상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대목들이 지난 100일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가장 아슬아슬했던 대목이 서울의 구로 콜센터에서 100명 가까운 확진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였는데 그분들의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제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되었던 때가 서울 수도권이 대구 경북의 영향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조로 지켜지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감염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부산의 클럽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의 강남 호텔 같은 경우에 집단 감염 사태가 일부라도 발생을 하고 그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린다면은 이렇게 또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뭐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은 완화됐더라도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은 더 강화를 오히려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자, 이렇게 젊은 층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종교 집회들도 속속 열리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짚어주셨듯 전국 관광지가 또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된단 말이죠. 외출 시에 유의해야 할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내가 뭔가 증상이 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기침, 가래, 발열이 있는 분들은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며칠 계시다가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확진 검사나 여러 가지 의료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30초간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것도 지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시더라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야외에서도 항상 2팔 정도의 내 간격에 사람들이 접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갔다가 오시고 이제 집에 오시면 깨끗하게 위생 관리하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생각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점차 안정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완벽하게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당국에서도 밝혔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생활 방역 차원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생활 지침들 지키는 것이 항상 습관화가 돼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자 중 30% 정도가 발열이나 기침 등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무증상 감염자 문제는 이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여러 연구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의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러니까 뭐 기침이라든지 발열 같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전파시킬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극적이냐를 따져보면은 그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손을 들고 3, 4일간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네. 방역 당국에서도 증상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목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조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갈 때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혹시 접촉하는 사람이 무증상 감염으로 나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겠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매개물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뭐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관리 같은 것들을 잘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잘한다면은 무증상 감염의 일상생활에서의 전파 가능성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무증상 감염자와 함께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재양성자의 사례입니다. 재양성 판정을 받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263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2차 전파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또 완료된 배양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 재양성에 대한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예, 사실상 재양성이 나오는 사례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재양성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바이러스가 증식되진 않았다라는 네, 의미이고요. 또 2차 전파가 없다. 그만큼 감염력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재양성이 그럼 왜 나오겠느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전에 내 몸에 들어왔던 바이러스의 일부 죽은 조각들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낮아진 사람들 한해서는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서 다시 재감염이 되는 경우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재활성화된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도 증상이 또 재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퇴원 후에도 우리가 이 퇴원 후에 자가격리나 아니면 사회로 돌아가는 시점에서의 매뉴얼 같은 것들도 앞으로 더 촘촘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바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존 약물의 치료 범위를 코로나19까지 확대하는 그런 약물 재창출 연구, 그리고 혈장 치료제 개발, 이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그 정부가 녹록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번 유행 기간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민들에게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미국 2곳, 중국 4곳, 그리고 독일 1곳, 영국 1곳에서 백신 임상 시험이 8곳에서 들어갔어요. 네, 하지만은 하지만 그 백신 8곳의 실험이 실제로 성공하고 그리고 실제 임상에 적용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빠르면 올 가을인데 그것도 굉장히 뭔가 밀어붙였을 때 가을이지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유행 기간에 효과가 있는 백신이 등장할 가능성은 일단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개발된 약제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될 약제들을 계속해서 탐색을 해왔었는데 그나마 좀 기대를 모았던 것이 길리어드의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약이었었는데 네네. 최근에 WHO와 중국 연구진들의 상당히 규모가 있는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길리어드에서는 그 임상시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나 혹은 다음 달 초에 이제 자기들이 좀 더 정식으로 했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전문가들의 반응은 약간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구충제 약 성분이나 혹은 천식약 성분 등을 통해서 국내 연구진과 함께 임상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인데 사실은 기존의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약들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행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치료제나 혹은 백신이 개발되는 것은 좀 기대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일상적인 대중치료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는 시기는 사실은 올해안은 좀 힘들겠다고. 네, 기대를 가져봐야 되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실망감이 클 테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서울 구로구 콜센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그 구로구 콜센터 사례의 역학조사와 방역 과정 등을 정리한 논문이 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첫 논문인데요. 어떤 점을 주목해서 좀 보셨나요? 예, 이 논문은 그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널에 출간이 됐고요. 재미있는 것은 온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출간 그 넘버는 2020년 8월에 최종 출간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리 온라인으로 출간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코로나 관련한 연구들은 빨리빨리 채택을 해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온 세계에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저널들의 정책적인 그런 판단에 의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에 구로 콜센터 사태가 발생하면서 총 1,143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97명이 확진이 된 거기 때문에 양성률은 8.5%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11층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94명이라는 대부분의 확진자가 나왔고 증상이 있는 확진자 중에서 지역사회로 2차 감염이 된 비율은 16.2%더라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콜센터 같은 밀집된 폐쇄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단 감염에서는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격리하는 것이 그래도 더 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더라는 우리나라의 그런 경험 노하우를 출간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세계 나라에서도 비슷한 그런 직장이나 근무지에서의 그런 뭔가 하나의 교훈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이번에는 강양구 기자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4월 20일에 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자면 향후에 2주 정도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제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5월 중순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학교 등교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좀 약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의 상황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사례가 있고요. 또 서울이라든가 혹은 부산, 영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밀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굉장히 적었고 또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다른 곳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뭐 충청도권이라든가 혹은 호남권들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나 충청권이나 호남권 같은 곳들 혹은 강원도 등을 먼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을 해서 한 2주 정도의 진행 상황을 본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순차적으로 서울 수도권이나 대구, 경북 등으로 이렇게 확산시켜 가는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지고 가는 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을 일괄적으로 생활방역 체계를 전환하다 보면은 여전히 지금 외부의 압박도 있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하면 또 감염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해보는 방안을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방역
비방역 체제를 이제 기타 지역에서 좀 시범 운영을 해본 뒤에 수도권이나 대구, 경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데 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좀 검토가 돼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국내 31번 환자가 지난 24일에 치료 67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에서는 최장 기간 동안 입원한 환자로 기록이 됐는데요. 보통 환자들은 2주에서 3주 정도 치료를 받은 후에 완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환자는 굉장히 경과가 좀 다른 사례였기 때문에 주목이 됐었는데 뭐 어떤 상황들이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뭐 그 의료 진료 내용이 공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네. 이분은 61세 여성이었고요. 보통은 우리가 확진되고 나서 입원 기간 평균이 보통은 24.8일, 대구 경북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25일인데 불구하고 그 배 이상으로 입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 사례 케이스 아니냐 뭐 이래 말들이 많았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일 만에 음성 2번을 확인하고 퇴원했다는 거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고요. 예측해 볼 건데 이분이 상당히 입원할 때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 영향도 있었겠네요. 예, 그런 면에서 면역력으로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내막에서는 어떤 치료가 어떤 효과를, 어떤 반응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아무래도 장기간에 재원을 하는데 뭔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보도되는 거로는 상당히 다른 분보다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이 많았다라는 보고도 있는 만큼 예. 이런 가능성도 치료에 조금 지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이제 20만 명을 넘었는데요. 10만 명을 넘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지금 2배가 된 건데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게 될지 강양구 기자님 생각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의 상황이 진정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상황은 여전히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상황 계속 조마조마한 상황이고 남반구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데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체계가 열악한 곳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실제로 지금 2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 사망자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겠죠.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상태이겠네요. 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